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사회복지서비스법, 노인복지법부터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 시간상 좀 청소년 복지법은 좀 간단하게 봤지만은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노인복지법, 우리가 교재로 191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그래서 우리 이 각 서비스법은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때 대상자만 바뀔 뿐이지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본 목표는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의미, 목적, 목표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가 지금 15%. 책에서는 얘기하지만 2000년도에 이미 우리나라는 7%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이미 14%를 넘어서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미 14%를 넘어섰고 현재는 15% 정도의 노인 인구를 우리가 그러면 5천만이라고 하면 노인 인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50만이 넘는 거죠. 그래서 노인 문제는 점점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기 이 중에 이제 10%만 요보호 대상이라고 해도 70만이 넘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인 문제의 중요한 분야인 보건, 질병, 치료, 소득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 등의 해결을 위한 시대적 상황에 적절한 복지 대책 수립이 요청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 현대 의의를 보면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자신들의 지위미 역할과 적응력을 상실하게 된다. 역할 상실. 노인의 우리가 사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아마 노인복지론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그다음에 질병, 무의, 고독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노인들이 사회적 반응 속에서 노인복지법은 노인 문제의 중요 분야인 보건, 질병과 무의 이런 생활안정 등 해결을 법적 조치로 명시한 것을 노인 문제를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사회 문제로 인식하여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1조에 의하면은 노인의 질환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노인의 질환 예방 또는 노인복지법 자체가 1조에 이미 노인의 질환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 심신의 건강 유지 이렇게 이제 아예 처음부터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목적에 담고 있는 거죠. 1조에. 그래서 입법 배경을 보면은 면역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6월 5일을 노인복지법 1981년 6월 5일 날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됐고 급격한 사회 변화와 노인 욕구의 지적 양적 증가에 다양한 기존에 연관된 사회복지법을 1989년 12월 30일 1차 개정에서 시작하여 2018년에 이르기까지 51차에 거친 개정을 가져온다라고 우리가
교재 193페이지 보면은 그냥 연역이 나와 있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에 대한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복지법에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달을 경로의 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10월 1일을 사실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는 게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면은 사실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0월 2일 우리가 그래도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노인의 날, 경례의 달을 10월로 이렇게 보고 있다 정도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보고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양 의무에 대한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부양 의무가 없는 제3자가 노인을 보호할 경우 그 부양 의무자에게 보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노인복지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것들을 표 7-6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일본이 이제 여러 가지 총칙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복지 조치 사업 및 시설 이렇게 대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세분화시켜져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고 이것도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용을 보면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법적으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죠. 건전하고 안전한.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고요.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도 보장받고 참여할 기회도 보장을 받고 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2조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복지법. 그래서 우리가 제6조를 보면은 노인의 날은 10월 2일, 10월은 경로의 날. 이게 우리 앞에 얘기했던 노인의 날 같은 경우는 6조에 그걸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제4조에는 노인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이미 4조에 보면은 노인 건강 책임을 국가와 국민의 보면은 노인에 대한 건강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담고 있다는 거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 지방자치단체로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노인 실태 조사를 3년마다 노인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사회 참여의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인의 일자리 그리고 노인의 사회봉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6조는 경로우대 27조는 건강수명 증진과 같은 노인의 건강한 삶에 대한 규정도 다루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노인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그 다음에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그 다음에 노인보호전문기관,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노인복지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7번째를 둔다고 하면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까지 7번째 쉼터. 여기서 주거하고 의료는 생활시설
여가하고 재가는 이용시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주거는 아프지 않은 어르신들이 양로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의료는 아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가는 우리가 경로당, 복지관 등을 이야기하는 거고, 재가는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단기 보호 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하면은 의료, 재가 요 두 가지 시설은 장기요양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요양. 그래서 장기요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가 중앙노인 우리가 그 외에 또 39조의 2와 3에는 요양보호사 자격과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이 된 분이 있고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결격 사유와 자격 취소 조항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또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노인학대를 인식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해야 한다라고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들도 담고 있고요. 노인복지법이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고 중복되는 내용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노인보호 그러니까 보면은 주 내용들이 노인에 대한 어떤 보장, 그 다음에 노인이 또 해야 되는 부분들, 기여도,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유형,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게 다른 게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다루고 있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은 다루고 있는데 사업법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 쪽에서만 일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노인복지법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 정도, 그래서 주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다 정도를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보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제 노인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령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령자를 우리는 55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준고령자를 50세, 65세 이렇게 다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불리며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1991년에 제정되고 2009년에 전면 개정되어 전문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2018년 현재에 이르고 내용적인 측면에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50에서 54세 중고령자의 재취업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정령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 의하면 저출산과 고령사회에서 인력수급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연령차별에 대한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령차별. 나이에 상관없이 일을 우리가 고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진 않죠. 사실은 이게 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게 청년 고용에 대한 부분과
우리 사회 이제 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복되는 게 많은 게 청년들도 고용에 대한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를 하면서 고령자들의 고용 촉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지만은 나이에 상관없이 채용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청년들과 고령자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치매관리법. 치매는 일반적으로 노인이면 당연히 겪는 노화 현상이 아니라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는 뭐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 전체 치매 어르신의 50% 이상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뇌의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긴 하죠. 그리고 이 치매라는 것 자체가 전체 노인의 한 10% 정도가 지금 발병을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무나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겪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치료하면 질환의 진행 속도나 어떤 증상을 늦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의무로 이런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있으므로 제3주의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 대책과 사회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관리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국가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 사업 등 치매의 예방과 홍보, 치매 예방과 홍보 등을 치매 예방 홍보. 그래서 우리 치매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치매 검사도 조기 검사도 간단한 것들은 실행을 하고 또 치매 예방 및 홍보에 대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 예방과 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 사업을 시행하고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하여금 치매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6조에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7조와 8조에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 우리 국가 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5년마다 치매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설립한다는 거죠. 이런 계획서를 막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계속 봤지만은 법에서 나와 있는 5년마다 하든 3년마다 하든 조사를 3년마다 하든 실태 조사를 4년마다 하든 다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는 거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또 13조에는 치매의 발생과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치매 등록 통계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16조는 치매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 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중앙치매지원센터. 그래서 중앙치매센터들을 우리가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결국은 치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왜요? 전체 노인의 10% 정도가 치매 발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기초연금을 보면은 또 노인복지법에 이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현재 2017년만 해도 720만을 넘는데요. 지금은 750만이 넘고 15% 넘어가니까 2018년에 738만 명 이런 추세라면은 결국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20%를 넘어서는 지금은 고령 사회인데 20%를 넘어서는 5천만 중에 1,000만 이상이 노인이 되는 시대에 접근할 거라는 거죠. 이럴 때 노인들의 아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치매나 이런 부분들은 노인의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기 위한 법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치매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책임지기 위한 것으로서는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라든가 이런 기초연금법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법 자체가 2007년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의 변형된 형태로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서 2014년 7월에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라는 거죠. 기초연금제도가 이제 기초연금법인 거죠. 기초연금제도. 이거는 우리가 국민연금하고 다르게 얘는 재원이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으로 해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었죠. 그래서 이 의의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인들의 소득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 가구 전체 32%가 여기서 보면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때 도입이 됐는데 노후의 평균 소득의 70% 주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70% 이상 주진 않죠. 이런 것들이 열심히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국민연금 가입 안 되는 노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여러 절충안들이 바로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였다는 거죠. 입법 배경 및 연약을 보면은 사회의 고령화와 경제의 어려움을 인하여 청년들이 노년 인구 부양 부담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7명에서 1명이 부양하던 것들이 지금은 2020년에는 4.6명의 일하는 젊은이들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는 거죠.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대요. 점점 이제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이런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이로 인해서 의료비 증가라든가 많은 적자, 많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인들의 우선은 사회적 대비도 필요하지만 노인들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기초노령연금법이라는 게 기초연금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부터 노인 절반 이상에게 공적 보조금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 그래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겨졌고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합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원에 이제 해서 쭉 나오죠. 가결을 시키고 그래서 이 기초노령연금법을 이러한 기초연금법의 시행에 따라서 또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2014년 7월에 기초연금법으로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보면은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하여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을 두고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야. 전체 노인의 70% 수준의 대상이 되게끔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노인이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소득 인정액을. 이 소득 인정액은 1인 기준과 부부 합산 기준이 다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부부 모두 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각각 지급한다라고 해서 연금액을 각자 줄 때는 100인데 부부로 합산해서 줄 때는 80 된 금액을 준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긴 해요. 우리나라가 여러 제도들이 법적인 부분들이 정책들이 노인이 되거나 노후에 이런 이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장위원이죠. 위장위원들을 더 많이 만드는 그런 제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인 1가구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에 대한 문제들을 놓고 봐도 가구면은 이제 각각 자기 아내와 남편이 각자 1주택씩 있다라고 하면 이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혼을 하면 1가구 1주택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위장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또 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도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 소득 인정액을 할 때 본인만 해요. 본인. 자녀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많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면은 본인이 자산이 없으면은 받을 수 있는 형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많이 우리가 또 고쳐져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교시 노인복지법 관련된 노인복지 관련된 법들을 좀 살펴봤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노숙인 등에 대한 부분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